진짜 전세 없습니다. 진짜 전세 없고요.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전세가 몇십 개씩 있어. 네. 뭐가 없던 얘기야 라고 하지만 직접 부동산으로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잡을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2026년도 딱 한 해가 공급이 적었다라고 하면 1년 버티면 되고 이게 아니라 2017년도도 없고요. 8년도도 없고요. 9년도도 없어요. 진짜 앞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도부터는 임대 시장을 더 괴롭히는 정책들만 더 나옵니다. 이미 확정된 것들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공급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답습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든 뭐 규제로 누를 수 있어도 전월세 상승을 누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 전세 뭐 구하기 너무 힘들다. 막 1000세대 단지에 뭐 전세 한두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 나는 안 믿긴다. 우리 동네 전세 많다.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가 보면은 아직도 뭐 몇십 개씩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전세 없습니다. 진짜 전세 없고요. 간단한 거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전세가 몇십 개씩 있어. 네. 뭐가 없던 얘기야 라고 하지만 직접 부동산으로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웃겼었던 건데 둔촌주공 입주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그때 네. 저는 청약 받으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도 받으라는 거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할 때 근데 그게 지금 30억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주 시점 때도 사람들이 좀 그나마 기대했던 게 둔촌주공 입주 폭탄되면서 잔금 못 받춘 사람들이 막 다 던지면서 하락할 것이다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또 그때도 부동산 하락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물량 봐라. 아실 물량 네이버 부동산 보면 야 매물 누적 개수가 10,000건이다 막 몇천 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12,000세대에서 물량이 어떻게 10,000건이 나옵니까? 네이버 부동산 상의 수치는 그게 뜰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중복 매물들도 있고. 그쵸 중복 매물을 생각해봐야죠. 거기 그 동네 부동산이 100개가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 그거 있습니다. 중복 내가 눌렀다. 네. 중복 매물 눌러서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동호수를 살짝 틉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옛날에 허위 매물 올리고 하면 네. 막 500만 원씩 뭐 과태료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광고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중복 되니까. 매물 막 묶여서 쫙 묶이게 되면 또 안 되죠. 되니까 네. 야 살짝 틀어놓고서 거래됐네요 뭐네요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네. 어쨌든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래를 하지 네. 않으면 뭐 안 되니까. 예, 실에서 아니면 혹은 이제 층을 막 중층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다르게 해놓고 근데 실제로 네이버 등록할 땐 7층으로 해놓고서도 층 오픈 안 하기 했는데 똑같은 7층 동일한 호수야 중복 매물로 쫙 묶이거든요. 네. 근데 8층으로 해놓고 중층에 놓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뜨면서 안 묶여요. 이게 사람들은 같은 매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8층으로 안 떠 있으니까 8층으로 떠 있는 거 보고서 전화했는데 이거 7층이면 어이씨 너 이 새끼 허위 매물 이럴 수 있겠지만 충충으로 난 뜬 거 보고 전화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7층짜리 매물이야. 네.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트는 사람들이 있기 그거를 때문에 뭐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부풀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전세 싹 빠지고 매매도 싹 빠지고 매물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전화해 보면은 알게 되는데 전화를 안 하시죠. 그냥 그쵸.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클릭 정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위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야 공급 많대, 야 물량 많대, 매도 관련사 이렇게 많대.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진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분명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었거든요. 네. 아실 물량 데이터 보세요. 저는 그 아실 데이터 물량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 그냥 크롤링 해가지고 숫자만 표시하는 건데 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제는 좀 그만 속으셔라. 그냥 현장 부동산 가가지고 실제로 매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면 그리고 그 매물들 중에서 실제 거래할 만한 좀 저렴한 매물들은 몇 개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전월세를 잡을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앞서서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요. 2026년도부터 서울에 공급량이 반토막이 나고요. 문제는 2026년도부터라는 것입니다. 네. 2026년도 딱 한 해가 공급이 적었다라고 하면 1년 버티면 되고, 이게 아니라 2027년도도 없고요, 8년도도 없고요, 9년도도 없어요. 진짜 앞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나아가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도부터는 임대 시장을 더 괴롭히는 정책들만 더 나옵니다. 네. 이미 확정된 것들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25개구, 경기도 뭐 12개 지역을 싹 묶었어요. 이걸 보고서 통쾌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저 투기꾼들, 그래, 실수요자들만 사야지. 감히 갭 투자를 하려고 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제가 가치 판단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실거주자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전월세는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왜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일단 못 놓아. 우리가 갭 투기꾼들이라고 욕을 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전월세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세 공급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전월세 공급은 차단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월세를 놓았었던 사람들이 전월세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것밖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매물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종전에 있었던 세입자가 또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거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간다, 혹은 뭐 다른 전월세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절대 물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 달에 강남 4구랑 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남은 전세 물량 풍기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세도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서울 전역으로 묶었죠. 11호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이제 2달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월세를 찾으려는 이제 봄, 가을 이사철이 제일 세잖아요. 이제 가을에 학령기,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 이제 이사해야지 하면서 네. 한 2월 달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찾아보려고 하면 현실을 체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 2026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사항 중 하나가 전세 간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네. 2주택자도 전세 간주 임대료 부과.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025년도 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확정이 되었거든요. 2026년도부터는 원래는 3주택자부터 전세를 놓았었을 때는 전세 간주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네. 2주택자도 이제 간주 임대료 걷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다 걷는 건 아니고 고가주택의 정의는 공시가격 12억 초과주택입니다. 이런 고가주택에서 전세를 놓게 되면 간주 임대료를 걷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택자 인데 전세 간주 임대료를 걷어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월세를 받고 있어요. 소득이 있었으니까 세금 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세 보증금은 끝나고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하면 전세를 안 놓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2주택자도 전세를 규제해버린다라고 하면 누가 전세 공급을 해요? 1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하나요? 1주택자가 전세를 놓았다는 얘기는 다른 주택에 전월세를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다 박살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월세를 갖다가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신고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양성화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하는 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임대차 상한제,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전월세 신고제였습니다. 근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다가 2025년도 6월 달부터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안 하면 너네는 과태료 처분할 거야. 이 얘기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대차 3법에서 앞에 2법까지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세금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25년도부터 이제는 유예 안 해버리고 이제 시행해버렸고, 그럼 이제 2026년부터 간주 임대료 이런 사항들이 이제 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임대차를 놓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 와중에 또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또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왜 월세 강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게 전세 금액이 펌핑이 되었고, 이 펌핑된 전세 금액 때문에 매매 금액을 밀어 올렸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다 경제
규제 주체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간 거거든요. 누가 총 들고 협박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 우리 은행 배불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 금리를 고려해 보니까 이자를 납부하는 게 더 싸.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더 비싸면 그냥 월세 들어가고 말죠. 전세자금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거주 비용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목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현금 부자들은 전세 좀 더 저렴한 금액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땡큐.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높아진 월세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못 모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이 더 붙게 되니까 이래저래 세금이 붙으면 그 뭐 누락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 맞으면 이거 몇만 원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맞아. 조세 정가를 할 좀 수도 생기는 있고. 거죠. 뭐 다 하진 못해도 뭐 반이라도 올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 진짜 무주택 서민들만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현 정부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공 임대를 늘려가지고 이제 정부가 임대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한테 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막 시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지어가지고 내가 가격을 딱 눌러놓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찌 보면 여기는 내가 전세 2억인데 옆에서 막 20억, 뭐 10억, 20억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공공 임대를 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저는 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공임대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네, 한 8, 9%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공임대를 늘려라라는 거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예산 문제는 어떻게든 조달해가지고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공공임대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거예요. 높여 나간 다음에 민간임대 시장을 규제를 한다? 뭐 이거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공공임대 충분히 이제 조성해 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공공임대는 준비도 안 됐어. 오히려 공공임대 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없어. 네. 뭔 돈으로 지을 거야. LH 지금 누적 적자 장난 아니야. 네,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임대 시장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일단은 전세 나쁜 거야. 전세 없애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세를 네. 탄압한다 해서 전세를 안 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세를 놓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줄어든 전세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이제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을 늘려가지고 이제 진짜 삶에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에 기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뭔가 대책을 해가지고 공공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시차를 두고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왜 한 번에 급속도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은 뭐라도 이제 빈집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빈집이 더 늘어나야 임대인도 뭐 가격을 쉽사리 못 올릴 거고. 그러면 그 빈집이 비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매수는 빌라를 못 하잖아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좀 싫어하시잖아요. 매수는. 근데 뭐 거주는 해도 되잖아요. 거주 정도까지도 싫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빌라 잠깐 살 수 있지 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공급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예상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땜질식 정책밖에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게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양질의 주거 지역을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면 한 사이클 돌리는데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가격 상승밖에 안 보여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기 좀 그래. 근데 사실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은 진짜 반토막을 넘어서 그냥 초토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공급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악순환만 더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따른 영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빌라 집값이 비싸, 오피스텔 집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인기가 너무 치솟아, 빌라 가격도 엄청 올라. 그러면 빌라 공급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빌라가 다 경매 넘어가고 뭐 하고, 지금 화곡동에 경매 얼마나 많아요. 신축 빌라를 다 그냥 줄도선 나고, 신축 빌라들은 맨날 전세 사기의 온상 이런 이미지들밖에 안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을 하겠대, 빌라 공급하겠대.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빌라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빌라 집값 잡는 정책이에요, 아파트 집값 잡는 정책이에요? 빌라요? 빌라 공급하면 뭐 빌라 가격 잡겠죠. 그렇죠. 아니 빌라 집값은 지금도 처참한데 왜 빌라 집값을 더 잡냐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 우리는 매매로 갖다가 푸는 게 아니라 임대로 푸는 겁니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빌라 전월세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의 주범이 오피스텔 빌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도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분명합니다. 좀 빌라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빌라 전세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를 먼저 확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빌라 시장을 갖다가 그냥 빌라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자꾸 터지고, 그리고 허그에 분양보증 손실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준도 낮출게. 이러니까 전세 시세보다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세가 더 낮아지니까 이러면 전세 안 놓지 뭐, 나 월세 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세 시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빌라 전세 시세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급을 더 하겠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은 지금 전월세 금액이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공급이 높은 건데, 우리가 임대차, 물론 저렴한 임대차 필요하다고 전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엉뚱한 거에 대해서만 해버리면 결국 사람들은 저렴한 이제 공공 빌라, 공공 오피스텔이 생겨가지고 임대가 풀렸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민간에 있었던 전월세 시장이 민간 빌라, 민간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은 또 교란되겠죠. 공공에서 워낙 싸게 조성을 하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오피스텔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무슨 죄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더라 아파트 전세로 갈래. 빌라 전세는 무서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 오피스텔 공급만 때려놓는다? 그럼 빌라 오피스텔 잡는 정책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결국 아파트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근데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했었더니 지금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데들 보다 보면 사업성이 박살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왜 박살났을까요? 신축 빌라 때려 짓고 오피스텔 짓고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서 원래 단독주택 하나 있었으면 입주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10세대짜리 다세대로 지어버려요. 그러면 분양 자격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요? 그럼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당 납부에 대한 분담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쪼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재개발 될 걸 예상하고 쪼개고 이런 것까지는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정부 주도로 갖다가 신축 빌라 지어라, 오피스텔 지어라 해버리면 재개발을 해야 될 곳들조차도 재개발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결국 난잡하게 조성돼 있었던 그런 노후 주거 지역들을 재개발로 갖다가 넓게 도로망도 다시 깔고 이제 공공시설도 놓고 이제 녹지축도 형성하고 하면서 양질의 주거 지역을 재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난립된 이런 오피스텔 빌라들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감수하고 어쩔 수 없는 이 공급의 보릿고개를 감수하고서라도 아파트 공급을 좀 하기 위한 이주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키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더 멸실 물량이 늘어나니까 더더욱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한 번은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계속적으로 왔었고,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당장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대부분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에 지정했거든요. 2000년대 네. 초중반에 지정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갔다가 즉 이제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이전가 받는 곳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렸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딱 이런 비유 있잖아요. 속담 중에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아니 언젠가 아이씨 그러면 이주 대란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모양 그걸로 계속 살라고 냅둬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이 부분을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해결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안 나와. 중장기적으로 나와. 네. 그땐 내 임기 끝났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근한시적인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결국 저도 이번에 박사 받은 것도 이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이런 사항들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당장 이제 이게 급하대 할 수 있는 카드 뭐야? 아 지금 빌라 오피스텔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아파트 시장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냥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